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금리를 내려주면 고맙겠죠. 그렇지만 시장은 미 연준의 기준금리에 따라서 움직이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미국의 10년 국채금리, 이 국채금리가 지금 3.4%란 말이죠. 이 금리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인플레이션 숫자와 이 금리의 차이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월가월부TV의 박윤혜 기자입니다. 오늘은 유안타증권의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한 달 만에 나와주셨는데요. 네,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한 달 시장 정리 좀 해주세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시장이 우리가 예측해준 대로 흘러가고 있어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상반기가 괜찮은 시장일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많은 분들 중에서는 1, 4분기, 2, 4분기에 한번 큰 조정을 기다리시고 투자를 못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포모에 빠지면 안 된다. 수익을 못 내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조바심이 생기기 때문에 막판에 들어가게 되고 뭐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지만 여전히 지금은 투자를 해 놓으셨다면은 유지를 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 달 동안에 있었던 뭐 내용을 쭉 복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SVB 사태도 있었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은행권의 그 파산이 일어나면서 이게 금융위기 때랑 똑같은 게 아니냐, 그래서 큰 폭락장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 이런 두려움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런 현상은 지금 나오고 있지 않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다까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숫자가 어떻게 나오고 미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더 올리고 아니면 멈추고 또 그리고 나서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올 수 있을지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타이밍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전히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발을 담그고 있으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연초 대비해서 지금 글로벌 증시를 한번 보시면은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뭐 보합 정도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S&P 500은 7% 정도 상승을 했고 나스닥이 15%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살짝 그리고 변동성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그런 환경을 연초 대비해서 지금까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죠.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시장은 어떨까요? 글로벌 자산 배분은 좀 달라졌나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어요. 물론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더 가시화되고 증가했다라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4월 한 달을 놓고 보면은요,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얼마나 높냐면 평균적으로 3.5% 이상. 그리고 또 확률적으로 94.4%의 확률로서 시장이 상승한다. 그건 굉장히 높은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4월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Sell in May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5월에 팔고 나가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5월 초순 되면은 시장의 상승폭은 둔화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4월 한 달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앞으로 지켜봐야 될 변수들을 생각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셔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경기 침체가 도대체 언제 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가능성은 좀 연초 대비 커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걸 판단할 좀 중요한 지표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가 흔히 얘기하는 이 장단기 금리 차라는 게 있어요. 두 개를 자세히 보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10년과 2년의 장기 국채 금리의 차이. 이거를 보고요. 또 10년과 3개월 국채 금리의 차이를 봅니다. 이게 마이너스로 두 개가 다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해요. 근데 과거 역사상 평균으로 따져보시면은 보통 한 16개월, 17개월 뒤고요. 뭐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작년 9월, 10월 달에 했거든요. 장기 금리 역전이.
그럼 거기에 플러스 17개월 하면 언제죠? 내년 상반기가 되겠죠. 예. 그 정도까지는 시장이 괜찮은데 그때쯤 되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게 되죠. 그래서 그 걱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굉장히 짧았었을 때는 11개월 만에 경기 침체가 시작되기도 했어요. 그러면 11개월로 계산하면은 뭐 올해 8월 이때부터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가장 길었던 케이스는 32개월이에요. 그러면 3년 뒤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답이 없어요. 어느 시점인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보통 대출 증가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장단 금리 차가 역전이 됐는데 왜 경기 침체가 오냐면요. 장기와 단기의 금리 차가 역전이 됐으니까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 이 마진이 축소가 된다. 그럼 마진이 축소가 되면은 은행권에 있어서는 대출을 해주기가 꺼려지잖아요. 대출을 안 해준다. 대출을 안 해주는데 경제가 성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의 플러스였습니다. 첫째는 장단 금리 차 역전. 그리고 연체율이 올라가면 가능성에서 대출 증가율의 감소. 대출 증가율이 급락을 하게 되면은 연체율도 폭등을 하고 경기도 침체가 되고 악순환이 되면서 경기 침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대출 증가율의 추이를 보셔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최근에 그 SVB 사태가 터지면서 많은 은행권들이 자꾸 예금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해주려고 하면은 심사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심사 기준이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심사 기준을 보시면은 과거에 경기 침체가 일어났었을 때 수준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냐라는 두려움이 크게 확대가 되는 가운데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대출 증가율이나 여신 증가율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민간 쪽에 돈이 흘러들어가지 않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는 좀 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총 여신의 증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리고 금리 수준보다도 더 떨어졌기 때문에 연체율이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확대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 미국의 예대율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여전히 민간 쪽에 대한 자금의 흐름은 좋아요. 그래서 성장률이 2자릿수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업 대출이라든지 가계 대출이라든지 뭐 신용카드 대출이라든지 다 2자릿수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자금의 흐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여기에 기업의 펀더멘탈 자체도 그렇게까지 걱정스럽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경기 침체가 바로 올 거다. 이렇게까지는 저희는 걱정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출 증가율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거 말고도 또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대출 증가율이라는 것을 볼 때 경기가 침체로 가는 거에 있어서는 보통 이제 유동성 문제 때문에 대출이 감소가 되고 이게 문제가 터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풀어주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큰 위기가 터지는 거는 유동성을 풀고 말고 간에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나빠져서 또는 개인들의 펀더멘탈이 나빠져서 연체율이 폭등을 할게요. 그죠? 대출을 늘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막 급등을 하게 되면은 은행권에서 갑자기 대출을 멈춘단 말이죠. 그리고 돈을 회수하죠. 이런 현상까지 연결이 되면 정말 큰 위기가 터지는 거예요. 우선은 어쨌든 유동성을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는 뭘로 보냐면 M2 증가율을 봅니다. 근데 이번에 그 SVB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연준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M2 증가율이 감소를 하던 추세가 이제 더 이상 감소를 안 하는, 그러니까 멈추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을 넘어가서 이제 위험도가 있는 대출 쪽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터질 수 있는지를 보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위험이 터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이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다 사무실 안 가잖아요. 그럼 사무실이 비어. 공실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 공실률이 높으니까 그러면 이 관련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다 큰일 났겠네. 그럼 이게 부실 채권이 되고 이 부실 채권이 되면 이게 경기를 위축시키겠네. 경기 침체로 넘어가겠네.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이 credibility, 즉 돈을 빌린 사람들의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부분을 분석을 해보면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규모가 저희 계산으로는 작은 은행들만 문제고요. 작은 은행들이 GDP의 약 한 7% 정도를 대출해 줬어요. GDP를 7%나 깎아먹는단 말이야? 그러면 경기 침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게 전부 다 손실로 잡히진 않겠죠. 모든 상업용 부동산 7%가 다 부실이 되진 않겠죠. 근데 공실률이 20%만 문제다. 그렇게 계산하면 1.4%겠죠. 근데 그 전부 다 손실이 되나? 전부 다 손실이 되려 그러면은 그 부동산이 가치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치가 0으로 가진 않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손실이 일어나는 건 전체 GDP의 한 0.5%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0.5% 정도 되는 거는 얼마든지 은행권의 자기 자본 가지고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로 바로 가지 않는 거죠. 비교를 해보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졌었을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모게지, 그러니까 가계 부채, 이런 쪽에 문제가 생겼어요. 서프라임 모게지라고 해서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한테도 대출을 많이 해줬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사이즈였냐면 미국 GDP의 77%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금융위기가 터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이즈는 얼마나 그랬죠? 7%. 2007, 8년에 경험했던 그 위기의 10분의 1 정도요. 이 정도는 감당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은행권의 예대 마진이든 수익을 창출해내는 능력이든 아니면 가지고 있는 충당금이든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의 규모든 이걸 가지고 그 체계적인 붕괴가 터지거나 금융위기가 터질 정도까지는 안 간다는 거죠. 또 이런 걱정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조 PMI 지표가 워낙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확장형이 아니라 지금 축소형이거든요. 5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서 이게 큰일 났다 라고들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이걸 잘 뜯어보면은 오히려 최악은 지나가고 있다가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익이 감소하는 폭이든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두려움이든 이미 최악을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던지시면 안 되죠. 오히려 3분기나 4분기가 나아질 거다. 특히 4분기는 나아질 거다라는 예측이 들어가게 되면 주식은 6개월 전에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10월, 11월, 12월이 좋은 장이 될 거다 생각한다면 아니면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전 6개월이면 지금 사셔야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두려움에 빠져서 주식 투자를 안 한다라는 것은 리스크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연준이 네. 올해 금리 인상을 멈출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올해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이거는 경제가 얼마나 버티느냐 하는 부분이고 또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절한 금리냐 하는 부분의 질문이에요. 사실은 미국은 높은 금리를 1년 정도 유지시키는 거는 충분히 버틸 수 있어요. 만기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개인이 대출을 하고 뭐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3년 안에 다 만기가 일어나요. 그 변동성 금리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자, 그렇다 그러면 금리를 왕창 올려놓으면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이제 미국은 그러니까 변동성 부채, 그러니까 대출의 비중이 작아요. 그리고 모게지는 심지어 30년짜리란 말이죠. 그러면 겨우 30분의 1이 변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일시적으로 5%를 올려놓는다 하더라도 감당 가능한 금리가 겨우 3%에서 3.5% 사이를 하더라도 그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지금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 내려도 금융위기랑 연결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금리를 내려주면 고맙겠죠. 그렇지만 시장은 미 연준의 기준금리에 따라서 움직이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미국의 10년 국채금리 이 국채금리가 지금 3.4%란 말이죠. 이 금리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인플레이션 숫자와 이 금리의 차이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10년 국채금리보다 덜 떨어졌다. 지금 더 높아요. 그렇다 그러면 계속해서 좀 걱정스럽죠. 그렇지만 여전히 떨어지고 있고 이게 올해 안에 이렇게 떨어지겠네 라고 생각한다면 이 10년 국채금리가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그렇게 떨어져 줄 거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저희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에 따라서 10년 국채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금리가 나중에는 2.5%로 하향 조정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가겠죠.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을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미 연준이 올해 연말에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나? 글쎄요. 그건 정확하게 정답은 없는데 그래도 적어도 내년 초에는 금리를 내릴 수 있다. 내년 초가 되면 인플레이션 숫자는 이미 3%대로 떨어져 있을 거니까.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미리 떨어져 주고 경기는 아직 위축이 되지 않고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려준다면 그거는 나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미리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금리 너무 높아. 그러니까 내려주자.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될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를 앞으로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금 중요한 키포인트는 그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지 미 연준이 언제 금리를 내리느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음식 가격 추이라든지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라고 해서 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해결이 이미 됐고요. 유일하게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주거비. 근데 그 주거비의 상승은 지금 벌써 8%대까지 올라왔는데 아마도 2%대로 1년이 지나면 떨어질 거다. 이미 주택 가격이 쭉 지금 상승률이 떨어져서 2.5%대로 떨어졌고 지난 7개월 동안에 계속해서 전달 대비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미 그 전에 지금 다른 것들이 떨어져 주니까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는데 주거비까지 같이 떨어져 주면은 그게 내년 초까지 3%대로 떨어진다면 미 연준의 기준금리는 3%대 중반으로 떨어져 있겠죠. 또 원유값은 괜찮을까요? 원유값 말고도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을까요? 원유 가격과 식품 가격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원 인플레이션에 포함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막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 가격과 식품 가격을 제외한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여전히 4%대 중반이에요. 근데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비예요. 근데 그 주거비가 떨어지는 거가 정말 호재 뉴스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결정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임금 상승률. 그 고용시장이 얼마나 핫하냐, 미지근하냐, 차갑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또 경제 성장률, 경기 침체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를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실업률이 여전히 낮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너무 핫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미지근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올해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뜨뜻미지근한 쪽으로 갈 거예요. 즉 뭐냐면 고용자 수가 지금 23만 6천 명이거든요. 월간 단위로. 근데 그게 한 20만 밑으로 떨어지고 10만, 20만 사이. 요렇게 되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고용시장. 여기에 이제 노동 참여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62.6%란 말이죠. 이게 바닥이 62.2%에서 쭉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고용시장에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업률은 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더 중요한 거는 임금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너무 상승률이 높으면 기업들은 펀더멘탈이 안 좋아지는 거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그 임금 상승률이 지금 4%대 초반으로 떨어졌고 전달 대비 숫자로 보시면은 연간 환산으로 3%대 중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저희가 바라는 숫자는 이 숫자가 2%에서 3%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골디락스 구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시장이 어떻게 되고 임금 상승률이 어떻게 되고 이게 인플레이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를 보시면서 앞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시장 진단 및 전망을 들어보았는데요. 이어서 2부에는 미국 증시 투자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